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조달연구원의 김나리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조달청이 주최하고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조달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7회 조달정책 세미나는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과 공공조달의 전략적 연계성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먼저 내외빈 소개 및 개회사, 환영사, 그리고 축사를 듣는 자리를 갖고 이어서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의 시간을 가진 다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과 공공조달의 전략적 연계성 강화에 관한 조달정책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내외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상윤 조달차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원수견 한국행정학회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직 이덕로 차기 회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명기 한국조달연구원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상윤 조달차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달청 차장 이상윤입니다. 오늘 세미나가 공공조달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해 주신 원수견 한국행정학회 회장님, 그리고 백명기 한국조달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좌장을 맡아서 세미나를 이끌어 주실 고려대학교 정무경 교수님과 주제 발표 또 토론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공공조달의 지향점이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전통적 가치인 투명 공정에 대해서 공공구매력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가치가 중첩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공공조달 정책의 영역도 혁신성장, 약자보호, ESG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조달의 한계도 뚜렷합니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공공조달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조달기업의 불공정 행위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공공조달 정책 영역이 확장되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혁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공공조달 시장을 역동적으로 바꾸고 공공조달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합니다. 저희 조달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조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버리고 시장, 산업, 정부 정책과 함께 호흡하고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전문가들의 참여와 도움이 절실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향후 공공조달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열띤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행정학회 이덕로 차기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개회식 때 보니까 국회 본회의 때문에 제일 정부기관 제일 높으신 분들은 안 오시고 2인자들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국회에서 오신 분을 접대하러 우리 현임 회장님이 가시는 바람에 차기 회장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인사말을 준비한 것은 없고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전쟁의 아무리 전쟁에서의 승패가 전투에서 이겨도 조달에서 실패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조달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실제로 국가의 경제 발전과 사실은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또 정부의 투명성도 이 조달의 선진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사실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될 분야였었는데 그래도 최근에라도 지금 2년 차 되는 것 같은데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아까 우리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도 열심히 해야 될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내년에 제가 있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이 조달 문제를 같이 공부하고 또 이 조달의 공공성과 그다음에 전략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견인차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행사의 공동 주관 기관인 한국조달연구원의 백명기 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조달연구원장 백명기입니다. 우선 오늘 조달청이 주관하고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조달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조달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직접 참석해 주신 조달청 이상윤 차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동로 한국행정학회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장으로 함께해 주신 정무경 교수님과 발제자, 토론자 및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기준 국내 공강 조달 규모는 약 184조 원, 국가 GDP의 약 8.9% 수준으로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기여도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국가들에서 경제성, 효율성을 중시하는 전통도 조달에서 벗어나 혁신 성장 촉진, 사회적 약자 배려, 환경 보호 등과 같은 다양한 정부 정책 목표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이를 실행하는 공공조달 정책 수단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전략적으로 정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 간에 정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체 투입 자원의 30%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이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상위 정부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 목표와 공공조달 정책 수단 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략적 정렬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늘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과 공공조달의 전략적 연계성 강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최고의 공공조달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만큼 우리나라 공공조달 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주제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내외빈 여러분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내외빈 여러분과 오늘 발표자, 토론자 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주제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정부 정책 수립과 실행 간의 연계성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로 캐롤라인 대학교 박찬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롤라인 대학의 박찬환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발표할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의 유기적 연계 강화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요, 그 정부 정책을 폴리시 디시전이라 해서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external environment라고 해가지고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 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제 환경, 그 다음에 정치 환경, 그 다음에 국제 금융 환경, 그 다음에 balance of payment라고 해서 국제 수지 같은 거, 이와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 내적 환경을 살펴보게 되면 역시 국내의 그 고용 환경이라든가 투자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자율, 우리 이자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자율 괴리가 생기는데 이런 것이 어떠한 것에 영향을 미치는가 보게 되면 exchange rate, 환율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은 경제 성장에 밀접한 관계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conomic growth rate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뭐냐면 GDP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이 GDP라고 하는 것은 고용과 성장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고용과 성장이 어떻게 그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느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xternal environment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외적 환경이라고 하는데 외적 환경은 역시 그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The government policy direction이라고 해서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 환경이라고 해서 international economy 이게 어떻게 방향해서 어떠한 것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는 것과 같이 international politics라고 해서 그 국제 정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다음에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nternational finance environment라고 해서 금리나 또는 환율이나 또는 국제 금융 환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게 되면 이너 인바이러먼탈이라 해서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환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인베스트먼트 인바이러먼트는 이 투자 환경이 돼야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고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용 창출을 위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고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은 어떤 환경에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의 그 고용 환경에 인바이러먼트에서 임플로이먼트, 우리가 이제 고용에 대한 그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이와 같은 것은 또한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그 내부 환경에서의 중요한 것은 이자율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이자율 괴리가 생겼게 되면은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다음에 우리는 국제 수지 때문에 이와 같이 그 환율 환경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일본과 중국이 어떻게 이런 그 경제 성장률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 환경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미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2022년도 그 10월 12일 날 그 국제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 미국은 거의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꾸준한 성장을 해왔고요. 미국 성장의 원동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술 혁신이고 또 하나는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 증가가 곧 경제 성장을 리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승수 요인이 되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는 3%의 꾸준한 경제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1919년 이후로부터, 즉 2020년 코로나 이후로부터 약간 세계 경제가 침체됐지만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은 이번 3, 4분기에서 1.8%의 그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2023년도도 그 예상하기를 한 1% 내외의 성장이 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스테이블 마켓하고 언스테이블 마켓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안정적 시장을 가질 때에는 이 안에는 그로스 마켓이라고 해서 성장과 안정을 같이 가는 시장을 선호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과실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목한 것이 이 국제 조달 시장입니다. 국제 조달 시장은 10조 3,110억 달러 정도의 큰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고요. 여기에서 미국의 그 조달 시장을 보면 얼마 정도 되냐면 5,645억 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고, 이와 같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 안에 새로운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경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DP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는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고용과 성장, 또 하나는 퍼포먼스라고 하는 그 이익이 있겠죠. 이 과실이 꾸준하게 미국 조달 시장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 근데 그 시장 중에서 미국 시장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GDP 대비해서 미국 GDP가 한 작년에 발표된 게 한 22조 한 9천억 달러 됩니다. 이 중에서 5,600억 달러라는 것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비중은 곧 뭐냐면 우리 시장에는 큰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시장을 보겠습니다. 일본 시장은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 이제 밀리언이 빠져 있는데 한 9억 8,054억 달러 정도. 그래서 이 규모는 조달 시장이 굉장히 적은데 이와 같은 것은 일본은 분산 조달을 하기 때문에 이 조달 시장이 이렇게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일본 조달 시장 자체는 크지만 전체로 보게 되면 한 5조 9천억 달러니까 한 5조 달러에서 보통 한 3%에서 한 5%의 조달 시장을 갖고 있으니까 이 시장도 큽니다. 근데 일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GDP growth rate가 보게 되면 0.9에서 거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고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즉 경제 활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고용 시장에서도 불안전성을 내포하고 있다. 단지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므로 해서 지금 고용이 증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의 한계점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국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2023년도 3, 4분기만 해도 3.9% 거의 4%에 육박하도록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그 성장의 원동력은 말 그대로 경제가 다른 나라에서 갖고 있지 않은, 즉 생산 캐파를 중심으로 한 성장과 또 하나는 뭐냐면 인구 성장을 바탕으로 한 캐파가 두 개가 같이 쌍두마차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DP 성장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이 5년간은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제 견제가 있고 그러니까 국제 금융망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이렇게 슬로우 다운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실제적인 것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중화권 경제가 아주 탄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공공 조달 정책 환경이 어떤가 요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공 조달 정책 환경은 첫 번째로 보실 내용은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세계 조달 시장이 한 10조 달러가 좀 넘습니다. 10조 3천 달러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2021년도 175조 원 정도, 그 다음에 GDP 대비 한 9%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조달 시장 중에서 여기에 보면 ODA가 한 1,530억 달러 정도 되고 전체는 한 10조 한 1,000억 달러, 요 둘을 합쳐가지고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10조 3,110억 달러 정도 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있어서는 이런 조달 환경은 규모나 이런 사이즈는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실을 따지 못하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은 이 외생 변수하고 내생 변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즉 글로벌 경제 환경과 국내 경제 환경이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 조달 시장에서 참여율을 어떻게 더 가져갈 수 있는가. 대만 같은 경우는
1980년대에서부터 국제 조달 시장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서부터 성과를 나타내고 2000년대에서는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조달 시장을 참여할 때 시장 참여자하고 연구자가 같이 공략을 했기 때문에 성장이 크게 된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내생 변수에서 보시겠지만 알겠지만 우리는 주로 이제 그 국내 조달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물품 및 공사, 그다음에 원자재 매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 물품 비축이라든가, 그 국유재산 관리라든가 이런 환경으로 되어 있는데, 대만은 해외 조달 시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엔 조달 시장, 미국 조달 시장, 유럽 조달 시장을 따로 분리해서 그 연구를 하고 있고, 더 하나는 더 붙여서 무역대표부가 1990년대부터 벌써 나가서 상무원하고 같이 주재하면서 이렇게 대만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펴볼 내용 중에서 우리나라는 그 예산 그 규모를 보게 되면 이제 올해는 좀 더 많이 하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75조 원 정도, 구매가 한 9% 정도 돼 있고, 우리나라의 그 조달 시장의 그 장점을 그 외국에 있는 교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투명 시장이 잘 구성되어 있다. 나라장터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비교적 투명성이 잘 보장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공성이 잘 보장되어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볼 때도 그런 것이 공공성과 투명성이 좀 강화되어 있는 조달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공공 조달 시장에서 가장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공공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해외 기업들의 진출을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데 약간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은 프로큐먼트 마켓 사이즈를 이제 원래는 이거를 저희가 그 함수를 넣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데이터를 돌려보려고 했는데, 그 시간 관계상 갑자기 그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 요 내용을 못했지만, 전체 이 조달 시장에서의 가장 핵심은 한 3가지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고용, 그 다음에 성장, 그 다음에 이익, 그 다음에 이 매출, 이와 같은 것이 결국은 조달 시장을 이끄는 핵심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부 정책의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가 이제 정부 정책을 policy 한다 그래가지고 이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그 조달 환경과의 그 연관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팩터 애널리시스를 할 때 우리가 정부는 어떤 것을 관심 있고 또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를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에도 지금 이제 열거를 했지만, 프로큐먼트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조달 시장이라는 게 프로큐먼트 마켓이 어떠냐면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되고 있다. 그것을 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대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났을 때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아주 붕괴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SCM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 그 공공 조달을 통해서 아주 빠르게 대응함으로 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요. 그 공공 물자의 그 수급이 불안할 때, 그러니까 이제 서플라이가 디맨드가 이렇게 불일치가 생겼을 때 중요 원자재에 대해서 요와 같은 것을 이렇게 공공 조달에서 이렇게 비축했다가 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것이 또 문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공공 조달의 그 안정성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 그 안정성 문제는 그 여러 가지 그 데이터로 해서, 그러니까 수급 안정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 공급 안정성을 할 거냐, 아니면 그 예산 제약선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떠한 전략 물자를 비축할 것이냐, 이와 같은 그 안정성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퍼블릭 프로큐먼트를 할 때는 그 아주 그 신속한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 관리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역시 예산제약선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예산제약선을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은 비축 예산이라든가 또는 전략 물자를 가지고 있는 그 예산을 확보할 거냐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유지되느냐 또는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런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드릴 말씀은 문헌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존의 문헌 연구에 보면 그 얼라이어스하고 그 퍼페큐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통해서 또 이 그 조달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함으로 해서 이것이 새로운 퍼포먼스, 기업 성과를 높일 수 있다. 또 그다음에 이 조달 시장은 의외로 생각보다는 큰 진입 장벽이 오히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조달 시장은 우리가 진입 장벽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 진입 장벽이 처음에 진입할 때는 아주 높은 장벽이지만 일단 들어가게 되면 조달 시장 내에서 고용과 성장이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기존에 누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장점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롤라인하고 퓨맨은 뭐라 하냐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기에 기여를 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수 제품이라든가 마스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대부분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가 맞췄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중소기업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약자 기업이라든가 소수 기업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여성 기업이라든가 벤처 기업이라든가 가산점을 지정해서 이와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거의 비슷한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중소기업 제품의 그 퀄리티가 대기업 제품에 대한 퀄리티에 대해서 상당히 떨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페어 아버리지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왜 이 중소기업을 육성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중소기업이 일정 수준 궤도에 올라가면요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그 퀄리티 문제는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소기업의 가장 큰 핵심은 9988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시겠는데 88% 우리나라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고용 유연성이 더 뛰어나다. 그리고 대기업은 1%의 대기업이 12%의 고용을 책임지지만 실제적으로 고용을 책임지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 중소기업이 혁신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액티브하게 움직입니다. 보다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니까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로버트하고 마틴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내적 경제 성장, 즉 외적 경제 성장보다는 즉 수출이라든가 이런 외적 경제 성장보다는 내적 경제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재정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할 때 투자를 할 거냐, 아니 투자를 먼저 많이 줄 거냐, 아니면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게 좋을 건가, 아니면 R&D 자금을 지원하는 게 좋은가, 이것에 대한 것은 좀 더 연구를 좀 진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맥큐든하고 크리스토퍼 같은 경우는 그 녹색 조달과 사회 조달,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녹색 성장과 그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조달을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베테랑스라고 해서 퇴역 군인이라든가 또는 상위 군인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뭐냐면 그 분배를 골고루 할 수 있는 그 분배의 불균형성을 잡아준다. 그래서 이거를 언스테이블한 상태를 스테이블한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은 뭐로 연결이 되냐면 그로스하고 그 이코노믹 그로스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코노믹 그로스 자체 내에서의 그 역할이 전체적으로 기업에 대해서는 퍼포먼스를 더 크게 가져가고 프로핏도 더 많이 가져가니까 이런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발라하고 그 다음에 프라케타는 뭘 얘기하냐면 혁신 제품의 혁신 제품일 때 이게 조달을 그 활용해 보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그 프로덕트를 만들고 이거를 하는 것은 대기업이 만드는 거로 이렇게 아시는데, 사실 대기업이 만드는 제품의 혁신 제품의 거의 90% 또는 80%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것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더 좋은 제품을 만든다거나 혁신을 갖다가 더 진행한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의 이 혁신 조달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이와 같은 그 혁신 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혁신 제품을 만들어내고 혁신 제품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그전에는 우리가 그 전기차라 그러면 소외됐지만 이 테슬라라고 하는 혁신 기업을 통해 가지고 아주 생태 환경이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아이폰이 만들고 지고 난 다음에 생태 환경이, 이 모바일 생태 환경이 완전히 틀려졌어요. 이와 같은 것은 뭐냐면 고용과 투자를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혁신 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면 이 혁신 제품을 만드는 이 아이폰을 따라서 수만 개의 기업이 한꺼번에 진입을 하고, 또 테슬라라는 하는 기업을 통해 가지고 수만 개의 기업이 진입을 하고, 아마존을 통해서 수십만 개의 기업이 진입을 하고,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스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혁신 조달 제품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 그것이 처음에는 그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문제점을 이렇게 갖지만 장시간에 걸쳐서 이것을 연구하게 되면은 그 제품이 개선이 되는 순간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에서는 그 Government Policy Environment라 해서 그 정부 정책 환경과 경제 성장 환경과 Economic Growth Environment라든가 이노베이션 인바이러먼트, 이 세 개의 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부 정책의 그 환경은 가능하면 능동적으로 패시브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예산 제약성도 조금 풀어주는 게 좀 좋다.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투자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루어지지만 혁신 제품이 있게 되면은 좀 더 그 성장이 지속 가능하고 또 성장이 고용으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이노베이션 인바이러먼트를 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그 혁신 환경을 갖다가 좀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신제품 개발에 투자하거나 IT 테크놀로지 이용한다거나 AI를 이용한다거나 빅데이터를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그 성과를 보이는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하면 왜 혁신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금세합니다. 우리가 드론 하고 있지만 드론의 핵심 이 소프트웨어는 이스라엘이 더 잘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들어오실 때 주차장에서 그 카메라가 인식해서 번호판을 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아마노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핵심 그
기술을 가지고 디자인해 가지고 커스터마이징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 투자에 대한 그 관심, 그다음에 그 혁신 제품에 대한 관심, 이것이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델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analysi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모델에서 구조 방정식 모델을 통해서 structural equation 모델이라는 것은 구조 방정식 모델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아스키 값도 제대로 나왔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그 국내 조달 시장이 기업 성과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가설 1,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해외 조달 시장이 그 국내 기업의 그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3번,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설 1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은 국내 조달 시장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희가 이 통계를 올리지 않은 것은 구조 방정식 모델은 여기 우리 교수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보통 구조 방정식 모델을 하게 되면 한 200개 이상 샘플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한 거는 한 120개 조금 넘기 때문에 구조 방정식 모델로서 이것을 발표하기에는 약간 좀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조달 시장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그 해외 조달 시장도 마찬가지로 기업 성과와 기업 고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달 시장이 성장하면 할수록 고용과 성장은 증가한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은 혁신 조달이라든가 또는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다트를 통해 가서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다트를 통해서도 했고, 그다음에 코스피에 있는 것도 기업체도 이렇게 저희가 살펴봤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다 많이 하지는 못하고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좀 이따 저희가 그거에 대한 것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키워드 검색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팩터 어널리시스라든가 이런 것을 다 했고,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해외 68개 기업 대상으로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한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한 128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고요. 거기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뭐냐면, 해외 조달 시장에, 그러니까 overseas procurement market에 참여한 기업이 국내 조달 시장에 참여한 기업보다도 그 성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조달 시장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연구 과제는 원래는 OLS 마켓 모델을 통해 가지고 요걸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걸 하지 못한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원래는 그 기업 성과나 판매나 이와 같은 거 이외에도 다른 기술이라든가 뭐 투자 규모라든가 지원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향후 연구에서는 퓨처 스터디 할 때는 우수 제품을 대상으로 해외 조달 시장에 진출했을 때 어떤 것을 지원해주면 보다 더 성과가 큰가. 예를 들어서 전람회를 모시고 가는 경우도 있고, 코트라하고 이제 같이 협업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이 기업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발표는 한국조달연구원의 이상훈 공공조달연구본부장님께서 정부 정책과 전략적 활용의 연계성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한국조달연구원의 이상훈입니다. 시간 관계상 발표를 조금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부 정책과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정책과 저희 녹색 공공조달 정책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발표 순서는 탄소 중립 2050 및 녹색 경제 전환 정책으로부터 녹색 공공조달의 제도적인 개선 방향을 크게 5개 부분으로 살펴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탄소 중립 2050 및 녹색 경제 전환 정책과 관련해서 간략한 정책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저희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아래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정부 정책을 주도하고 있고, 크게 추진 전략으로는 구체적 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 중립, 그리고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그 세 번째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 중립, 그리고 기후 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 중립의 4개 추진 전략이 있고, 각각의 이 추진 전략과 공공조달과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책임감 있는 탄소 중립은 이 산업구조 전환과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 녹색 조달을 통한 탄소 저감 부분과 직접적으로, 다른 부분도 관련성은 있습니다만 특히 관련성이 있고, 두 번째, 혁신적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관련해서는 역시 핵심 산업 육성 부분과 기술 혁신 및 규제 부분이 관련성이 큽니다. 함께하는 탄소 중립은 에너지 소비 절감 및 국민 실천 부분이 저희 녹색 제품 소비 활성화와 연계를 통한 환경 녹색성을 강화하는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고, 능동적인 탄소 중립에서는 다른 부분보다 이행 관리 측면에서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개발해서 성과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이 개량적이고 정량적인 정부 정책의 성과들, 그리고 관련 부처 간의 협업 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이 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 최근에 녹색 환경 정책과 관련한 글로벌 어젠다는 다들 알고 계시는 대로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이고, 이러한 2050 탄소 중립에 맞춰서 사실 모든 환경 녹색 성장이 2050년까지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들을 실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8년 탄소 배출량 약 7억 2,700만 톤 대비 2030년 약 40% 정도를 감축해서 4억 3,600만 톤 정도를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제 대충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현재 이 목표에 따라서 현재부터 2030년까지 저희가 매년 4%를 2018년 대비 탄소를 감축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생각하기에는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누적해서 향후 10년간 4%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간다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정책 제도적인 노력들이 이런 4% 수준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자는 관점에서 금일 발자의 주제들을 본 주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 녹색 조달 관점에서는 이러한 탄소 중립 연간 4%를 기준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2050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녹색 제품 우선 구매 또는 공공 녹색 구매라고 볼 수 있고, 현재는 저희 정부 정책적으로 구매 목표 비율을 정해서 매년 성과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환경 표지 제품, 그다음에 우수 재활용 자원을 활용한 GR 제품, 그리고 저탄소 인증 제품 3개 제품에 대한 구매 실적과 비율을 가지고 녹색 제품에 대한 또는 연계한 녹색 조달 정책의 주요한 어떤 규모나 성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저희 탄소 중립 정책과 그다음 녹색 제품을 중심으로 한 녹색 조달 정책의 유기적인 연계성, 그리고 어떤 단절 현상들을 극복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좌측에 보시는 대로 저희가 탄소 중립 2050이라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정책에 맞춰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2030년까지 18년 대비 약 40% 매년 4% 절감을 하고, 이게 저희 공공조달 관점에서는 녹색 제품을 중심으로 한 이런 녹색 환경성 가치를 고양하는 이런 평가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여기에 대응한 녹색 공공조달은 이제 대상에서는 환경 표지 GR 저탄소 제품과 같은 제품들,
그다음에 고효율 기자재와 같은 한 19종 정도의 인증이나 제품 기반의 공공 녹색 구매 대상 제품의 구매,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기준은 에너지 효율이나 소비 효율과 관련 또는 자원 재활용 관련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환경 표지 등과 같은 제3자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녹색이나 환경에 적합한 기준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와 관련해서는 임낙찰 제도에 이제 가산점 형태로 부여하거나 아니면 제한적이지만 저희 생애주기 비용 LCC 관점을 적용한 정과정 평가를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이런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인프라 관점에서는 녹색 제품에 대한 정보나 녹색 공공 구매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유효한 정보나 평가 수단은 조금 부족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유기적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 두 번의 단절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맨 왼편에 보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이 제도 실행을 위해서 환경부의 녹색 제품 우선 구매와 조달청에 이제 공공 녹색 구매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녹색 제품은 324개에 6만 5천 개, 공공 녹색 구매는 282개에 한 8만 5천 개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양적으로 적지 않은 규모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최근 한 10년 사이에 뒤쪽에 자료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양쪽으로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계 차감하고 있는 현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많은 제품을 샀을 때 실제 탄소 중립을 궁극적인 환경이나 녹색적 정책의 궁극적 목표로 봤을 때 과연 이거 많이 사면 정말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가,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을 지금 하지 못하는, 계략적으로 추정은 하지만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품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적지 않고, 지금 글로벌한 녹색 환경 정책 방향도 서비스 부분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제한된다. 그리고 사실 공공과 민간의 녹색 제품 소비가 지금 대략 9대1 정도인데, 사실 한 3차년도에 녹색 제품 소비 활성화 전략을 통해서 공공 부분은 한 90% 정도가 거의 달성이 되었다고 보는데, 민간 부분에서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한 성장의 잠재력을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되고, 이제 이 부분이 연계됐을 때 7대 환경성 정보 중에 이제 탄소 발자국 중심으로 탄소 중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제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는 이러한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좀 단들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구매를 하지만 실제 그게 환경 녹색 성장의 궁극적인 어떤 목표로 볼 수 있는 탄소 배출 저감을 통한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불확실성이 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 녹색 제품을 어떻게 구매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믹스 조합을 가지고 가는지에 따라서 실제 탄소 배출 저감에 할 수 있는 기여도가 달라지는데, 단적으로 아래쪽에 이제 녹색 제품 환경부의 우선 구매 최근 오탈자가 조금 있습니다. 19년부터 21년 평균으로 약 한 3.7조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환경적 편익 그리고 탄소 배출 저감을 과거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대략 한 96만 톤 정도가 녹색 제품 우선 구매 금액을 통해서 절감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공공 녹색 구매는 이제 6.3조 원. 여기에는 녹색 제품 우선 구매도 공공 녹색 구매에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포함은 해야 되지만, 분리해서 보면 6.3조 원으로 하면 탄소 배출은 약 한 5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절대 그 구매 금액을 봤을 때 탄소 배출 저감되는 이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걸 어떤 믹스 조합으로 가지고 갈 때 실제 탄소 배출에 저감할 수 있는 기여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과 관리가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글로벌 환경을 저희가 살펴보면 OECD 국가가 이미 2016년부터 회원국 한 지금 35개국의 대부분이 녹색 조달과 관련된 정책들을 임낙찰 제도에 반영하고 있고, 그중에 약 한 73% 정도 되는 국가, 지금 여기 이제 18년까지의 자료인데 최근 이제 20년 자료까지를 보면 거의 한 95% 이상의 모든 국가들이 공공 조달의 전략적 활용 분야 중에 녹색 조달과 관련해서는 하나 이상의 이 녹색 조달 정책이나 제도들을 공공 조달 과정에서 반영하고 있고, 실제 성과 관리도 약 95% 정도 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녹색 제품 우선 구매, 녹색 기준 운영, 녹색 제품 우대 평가, 녹색 가치 평가 4개 차원 정도로 공공 조달 과정에서 이런 녹색 공공 조달 정책과 제도가 구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하나씩 분야별로 살펴보면 녹색 제품 우선 구매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최근 5년간 그 공공기관의 녹색 제품 구매 금액이 17년 대비 21년까지 한 1.3조 해서 전체 성장은 양쪽으로 한 5, 6년 사이에 한 75% 정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전체 공공 조달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7년도에 2.1%에서 21년도에 1.8%로 오히려 전체 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살 수 있는 제품이 한정되어 있고 공공에서 이러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품 중심으로 이런 그 녹색 조달을 활성화하는 부분에는 지금 한계 체감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제품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부분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의 녹색 제품 우선 구매 대상만 봤을 때 이제 조달 공공 조달 실적으로 저희가 분석되는 분만 종합하면 대략 한 6만 5천 개의 품목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조금 늘어나고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이게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 이걸 또 구매해 줄 수 있는 이 공공기관들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수요가 갑자기 또 이렇게 확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거의 양적인 측면에서 성장의 한계가 이르렀다. 두 번째는 이제 녹색 기준 운영과 관련해서 대부분 에너지 소비라든지 그다음에 물 사용이라든지 자원 재활용과 관련해서 현재는 필수 기준, 권장 기준 이 두 가지 정도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달청에서 잘 알고 계시는 공공 녹색 구매 대상 중에 최소 녹색 기준 제품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 제품이 이제 두 가지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녹색 제품의 구매 조합을 가지고 가는지에 따라서 추정치지만 탄소 배출 저감에 크게 기여도가 달라짐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기존의 전통적인 에너지나 이런 환경 부하를 저감하는 이런 기준 이외에 탄소 배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들을 모든 물품에 가능한 어떤 그 지원 기반들이 평가 기반들이 마련된다라는 전제하에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고, 현재는 이러한 것들이 약 한 1.8만여 개의 녹색 제품 중에 한 300여 개 정도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녹색 제품 우대 평가와 관련해서 현재 대부분 물품 구매 적격 심사나 중기간 경쟁, 계약 이행 능력 심사, 마스 2단계 경쟁과 같은 주로 물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낙찰 제도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상향 평준화되면서 이러한 인증받은 제품들이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인증받은 제품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인증받은 제품 간의 경쟁하는 과정에서는 그 인증의 실효성이 이제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인증받은 제품 간에도 녹색성, 환경성의 수준이 다른데 그 이후에 환경적 녹색적 기술 발전에 대한 투자 요인도 상당히 좀 저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실효성 있는 평가 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는 글로벌하게 가장 이상적인 녹색 가치, 환경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LCC 기반, 즉 생애 주기 비용 기반의 전 과정 평가. 제품을 만드는 원재료 채취 단계부터 생산, 사용, 폐기 이렇게 크게 4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제 환경 부하 물질을 모니터링해서 그것을 현재 시점에서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하고 대비해서 환경적인 우월성이 크면 그 환경적 우월성이 큰 제품에 대한 그 낙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평가 제도인데, 역시 조달청이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제도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건 사실 일상적인 물품 구매에서 이런 구체적인 정과정 제한적이지만 정과정 평가를 이렇게 제도화해서 운영하는 사례는 글로벌하게 많이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특정한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있지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좀 활성화 안 되는 측면.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저희가 녹색 제품 우선 구매 제도 중심으로 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위한 내실화에 대한 과제가 있고, 두 번째는 환경적인 기준 활용에 있어서 기존의 인증 기반의 이런 정보들을 단순히 우대하거나 제품을 사는 기준점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정보들을 차등적으로 평가해서 사실 녹색이나 환경적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 수준을 향상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겠다. 세 번째는 이제 생애 주기 비용 평가 관점 LCA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녹색 제도, 조달 제도들을 더 많이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마지막으로는 이 녹색 공공 조달의 환경적 기준치를 제시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게 현재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럼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사실 공공 부분에서 독일의 사례들을 보시면은
글로벌하게 비슷합니다만 독일이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된 녹색 조달을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공공 부분이 배출량의 한 12%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 한 28%가 건설 부분, SOC 부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독일은 공공 부분에서 건설 부분을 특히 중심으로 해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도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재밌는 현상은 녹색 조달 정책과 제도 중에 해당하는 녹색 조달 정책과 제도를 많이 반영한 입찰일수록 여타의 다른 녹색이나 환경적 가치보다 탄소 중립과 관련된 평가의 그 비중과 절대 그 명목 크기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일반적인 어떤 이런 뭐 한두 개 정도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는 이런 기준에서는 입찰에서는 그 탄소 중립보다는 다른 뭐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뭐 물 사용 절감이라든지 자원 재활용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 다양한 녹색 가치를 많이 평가하는 이런 입찰에서는 탄소 중립이 주도가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걸 확대하는 과정의 어려움이 이런 환경적 가치 평가 요인을 도입하는 데 이제 복잡하고 실제로 객관적 측정에 어려운 여러 가지 기준 준수나 활용에 있어서 제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 녹색 조달 정책에도 이제 충분히 좀 반영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녹색 제품 구매와 관련해서 이 녹색 조달 제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4차 녹색 제품 구매 촉진 기본 계획 및 비전이 보시는 것처럼 3차까지는 공공 녹색 구매를 중심으로 해서 제도를 활성화하는 단계에 있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 부분의 녹색 구매는 안정화시키면서 생활 밀착형 녹색 제품을 확대하는 민간 소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서비스 분야의 녹색 제품 인증을 활성화해서 그 구매를 늘리려고 하는 이미 환경부의 정책이 지금 발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의 전통적인 지금 녹색 공공 조달 제도는 여전히 제품 중심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서비스로 확대해야 되고 최근에 조달청에서도 이러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어떤 검토와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고 그래서 저희가 녹색 경제 전환 정책 관점에서 녹색 공공 조달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녹색 제품의 구매 범위 확대와 녹색 가치 평가 기준 및 방법을 고도화하고 두 번째는 이 녹색 제품 구매의 공공 민간의 연계한 평가를 강화해서 민간에서 구매하는 녹색 제품을 공공 부분에서 인센티브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활성화 방안들 마련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탄소 저감 중심의 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기준들을 적용한 녹색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세 번째는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이런 녹색 제품을 활성화하고 마지막으로는 녹색 제품의 서비스와 그러니까 많은 녹색 제품들이 정과정 평가를 하게 되면 사실 구매했을 때보다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해당하는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녹색이나 환경적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모니터링해서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는 녹색 제품의 서비스와 즉 서비타이제이션 형태의 이런 어떤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녹색 제품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세부적인 방안은 시간 관계상 자료로 대체해서 설명드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녹색 제품을 물품에서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부분. 두 번째는 이제 조달 대상물 관점에서 용역이나 공사에 지금도 환경부에서 실적 집계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좀 작동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공공조달 체계 내에서 용역과 공사에서 녹색 제품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체계적으로 실적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서비스 그 자체에 대한 녹색 제품 활성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정부 정책하고 연계성을 가지려면 이제 민간 소비를 활성화해서 양적 규모에 대한 부분도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민간에서 기업 간 거래에서 녹색 제품을 많이 쓰거나 서비스를 쓰면 그 부분을 공공 부분에서 평가해 주는 기업 단위에서 이런 어떤 제도들을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나. 두 번째는 녹색 제품 조달 기준의 이제 고도화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실제 평가 우대 평가와 관련해서 사실 그 녹색 제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웬만한 품목에 인증 기반의 이런 제품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단순히 가점을 주는 게 아니라 녹색 제품 구매 대상으로서 특정한 거기 적합한 인증이 없으면 오히려 이제 감점을 해서 인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우대를 하는 이런 좀 적극적인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아리백이나 녹색 전문 기업 인증처럼 해당하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정된 녹색성 환경성이 아니라
그 기업 자체가 재생에너지를 씀으로써 모든 생산 활동에 나오는 제품과 서비스에서 환경성, 녹색성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 들어갈 수 있다면 해당하는 그 기업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부여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LCA 평가와 관련해서 에너지, 물 및 자원 사용, 환경 부하 물질, 온실가스, 자원 순환이 크게 녹색 공공 조달 대상 제품과 서비스에서 평가할 수 있는 LCA 평가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간편한 평가 제도를 만들어서 조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평가 기반이나 지원 체계들이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서 도출된다면 정부의 환경 정책과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녹색 공공 조달 제도 간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2050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발표에 대한 종합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에는 아주대학교 권향원 교수님, 계명대학교의 최종민 교수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방혜원 처장님, 그리고 조달청의 권혁재 구매사업국장님께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좌장은 고려대학교 정무경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위해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의 우리 박찬항 캐롤라인 유니버시티 교수님하고 또 이상훈 한국조달연구원 본부장님께서 이 정부의 정책과 또 공공조달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연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네 분의 이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경험이 많은 교수님들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또 이렇게 실제로 환경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방혜원 박사님 또 조달청의 국장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종합토론의 순서는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신 자리 순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권양원 아주대 교수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차정민 교수님, 그 다음에 방혜원 박사님, 그 다음에 권혁재 국장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멘트 시간 한 10분 정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5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종합 토론을 한 다음에 또 발표 내용이라든가 종합 또 토론 내용에 대해서 우리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 계신지 또 플로어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발표자들께서 종합적인 코멘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양원 아주대학교 교수님께 코멘트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권양원입니다. 사실 이 플로어가 4시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전체적인 그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그 개별 연구에 대한 지정 토론보다는 전체적인 제 어떤 제한 사항들이나 혹은 그동안 조달 행정이나 정책에 대해 느끼고 있었던 아쉬움들을 조금 연관해서 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세션 주제명을 보면 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과 공공조달의 전략적 연계성 강화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방점이 경제 성장 정책과 그리고 그거에 연계된 형태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발표가 사실 그 어느 한 지점을 이제 잘 언급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그 조달청 조직을 한 1년 정도 굉장히 꼼꼼히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연구 기회 때문에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지금 이제 접근 방법에 대한 조금 한 번 정도 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점 한번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 두 발표 모두 두 발표가 아니죠. 이제 특히 그 에너지 전환이나 녹색과 관련된 이제 그런 제도 논의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많은 경우 지난 한 4번 정도 정권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꼈던 바로는 그 조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큰 분야를 포괄하고 있고 특히 뭐 공공 시장 창출도 내용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근데 대체로 어떤 정권에서 추구하는 국적 의제상 붙는 품목에 대한 혹은 대상에 대한 우선 구매 제도에 초점을 두고 이제 제도 개선이나 혹은 이런 부분들이 미시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난 정부에는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뭐 녹색 뭐 우선 구매, ESG 이런 이제 의제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제도는 사실 어떤 우선 구매, 무언가를 우선한다, 선매한다 하는 접근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달 행정이라고 하는 큰 분야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고민에서 한 번 더 회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두 번째 이슈인데요. 두 번째 이슈는 아까 그 첫 번째 발제자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공공 조달이라고 하면 그 저만 해도 사실 제가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이미지는 과거에 뭐 양곡 관리 제도, 정부미 수매하고 뭐 이런 거에서 사실 인식이 좀 멈춰 있거든요. 근데 사실 공공조달이라고 하는 규모가 한국에서도 거의 200조 육박할 정도로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로 큰 돈이 움직이는 비즈니스고, 그것이 돈이 움직이면서 상품을 생산하고 또 마켓도 창출하고 고용도 창출하는 큰 시장의 움직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은 공공조달을 이제 공공구매나 혹은 어떤 뭐 수급 관련된 이슈로 이렇게 줄여서 생각하는 건 조금 안 좋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조달 행정을 이거 하나의 분야로 많이 다루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나 지역 자유 특구 제도, 그리고 뭐 특정 산업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주는 산업 전략 제도와 거의 등치시킬 수 있는 조달 시장, 공공 시장 창출 제도라고 하는 세 개 큰 틀로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1번, 2번을 요약하면 너무 구매 혹은 우선 구매 제도에 대한 작은 미시적인 논의가 많은 것 같다. 그 정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큰 시장 창출이라고 하는 국가 전략 지원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게 이슈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방법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인데, 지금 조달청의 조직도를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요, 사실 공공 구매, 계약 체결, 그게 이제 가장 핵심 업무로 그냥 그 자리가 여전히 잡혀 있고요, 과거 구조로.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우선 구매 제도들이 들어올 때마다 기구들이 신설되면서 옆으로 확장되는 형태의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쉽게 레토릭으로 논의한 R&D, 뭐 귀속재산 국유화 같은 어떤 공공 가치 사업, 마스크 수급에서 보았던 국민 안전 관련된 업무, 그리고 뭐 디지털이나 뭐 빅데이터 활용한 그런 업무들이 사실 유기적으로 조달청의 핵심 업무들로 잘 안 녹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되짚어보고 그 조직 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이나 혹은 지금 뭐 차세대 사업 하고 계시니까요, 그 디지털이나 이런 기반에 대해서 한번 힘을 확실히 실어주고, 그리고 그 제도에 대한 개편도 이루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가치를 얹을까를 고민해봐야 되는 한번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지금 오늘 논의도 제가 약간 조금 비판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이거는 뭐 사실 의제가 주어진 거니까 연구진의 잘못은 아니지만요, 대부분의 경우 어떤 뭐 지표 혹은 마스 제도에서 어떤 걸 우선 구매할 건 기준 마련, 뭐 대부분 이런 논의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것이 또 하나의 업무로 붙어서 조달청 조직도 옆에 또 하나 붙어서 신설기구로 확장될 그럴 개연성의 소지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뒤로 쭉 물러나서 시스템이나 데이터 가운데 주고, 그리고 조달 뭐 구매나 이런 업무는 부수적이고 그냥 하나의 업무로 병치시켜 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R&D나 국민안전확보 같은 예시했던 제도들과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는 조직 개편과 더불어 사업에 대한 비전 미션을 다시 설정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위해서는 정치적 모멘텀이 필요하니까요, 조달행정도 마치 그 다른 행정 사업하시는 부처들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느낌이 계속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공공조달이라는 용어도 오히려 제가 볼 때 공공시장 창출, 공공경제 창출 뭐 이런 용어로 치환하셔서 좀 정치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와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가 5분 써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지정 토론 될 때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영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주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으로 최정민 계명대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시간이 그 3시 40분으로 알고 있어서 저도 빨리 발표를 이렇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축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공조달이 굉장히 중요한 이 사회적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공공조달이라고 생각을 하면 의자나 뭐 컴퓨터 구매 등 단순 구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시장에서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공공조달의 신기술과 신제품 등을 도입함으로써 이 공공 서비스의 질과 품질을 향상하고
나아가서 이제 기업의 혁신까지도 도모하는, 그리고 기업의 기술 혁신과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이 공공조달 혁신이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저도 권 교수님하고도 비슷한 좀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실 혁신이라고 하면 기술 주도의 뭐 테크놀로지 푸시와 그다음에 이제 수요 견인의 디맨드 풀 이노베이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아마 이 공공조달이 후자인 이게 디맨드 풀, 시장의 이 수요를 창출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혁신까지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아까 앞서 말씀하신 교수님하고도 비슷한 맥락에서 느끼는 바는, 이게 공공조달의 전체 이제 포션이 사실 그냥 일반적인 구매가 큰 것은 이제 뭐 자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이 공공조달에서 이 기술 혁신과 그다음에 이 공공조달 혁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뭔가 좀 중장기적인 로드맵과 비전을 좀 제시를 하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과거에도 녹색 제품이라든가 뭔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뭔가 레토릭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되고 그런 모습들이 약간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 조달 행정에 있어서 특히 이제 혁신 조달과 관련해서는 뭔가 중장기적인 로드맵과 비전을 제시해서 기업들이 미래 수요에 대한 기술 개발에 같이 좀 참여하고, 그리고 따라서 이렇게 기업에서도 기술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금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큰 그림을, 좀 거시적인 그런 그림들을 좀 잘 그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를 하는데요. 아까 그 발표자 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조달청 하나만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조달청뿐만 아니라 뭐 환경부라든가 아니면 기타 뭐 산업부라든가 아니면 이제 중소기업과 관련된 중기부라든가 이 범부처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이러한 로드맵이기 때문에 좀 관계부처들이 어떤 이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서 좀 같이 끌고 나갔으면, 좀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를 하게 되고요. 조금 더 미시적인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발표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외 공공조달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GPAS라고 해서, GPAS 기업이라고 해서 이 해외 공공조달을 위해서 그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좀 시장의 규모가 작은 이러한 곳에서는 이 기업들이 좀 해외로 조금 더 이 공공조달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좀 다른 예일 수도 있겠지만, 이 핀란드의 이 테케스 기술혁신 지원청에서는 이 창업 기업들을 지원을 할 때 어떤 기업을 지원하냐면,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한 기업들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한 기업들만을 이렇게 좀 대상으로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의 경우에는 뭐 이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공공조달에 있어서도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그 기업들을 정말 보다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한다면 이게 조금 더 이 기술 혁신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그 마지막 그 발표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너무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서 사실은 들었는데, 이게 이제 녹색 제품 우선 구매 제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그냥 단순히 인센티브 나 그런 뭐 우대 이런 사항들로만 되어 있는데, 이 제품 구매 시에 이런 그냥 인센티브나 아니면은 그냥 단순한 어떤 가점을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어떤 방향과 방향 설정과 그러한 어떤 푸시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제품의 구매에 있어서도 그냥 단순하게 어떤 제품이 아니라 이걸 서비스까지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들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정민 경영대 교수님께서 중장기 로드맵, 비전 제시, 또 미시적으로 해외 공공조달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우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방혜원 박사님께서 코멘트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방혜원입니다. 오늘 그 공공조달의 전략적 연계성, 정부 정책과 공공조달의 전략적 연계성 관련해서
저희 기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오늘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공공 조달에서의 그 녹색 제품 관련된 업무를 저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발표 자료와 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토론 내용은 책자에 뭐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하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생각했었던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녹색 제품 그 기존의 녹색 제품이 92년도에 처음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92년도에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 녹색 제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약하다 보니 공공 조달을 통해서 공공기관에서 녹색 제품 의무 구매 제도를 도입하게 돼서 지금까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앞에서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한계치,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서 저희도 그 4차 녹색 제품 기본 계획에 민간 영역에서의 그 녹색 제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단순히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확대해서 확대해야 되는 부분들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 녹색 제품 구매 공공 기관의 녹색 제품 의무 구매 제도에 환경 마크와 우수 재활용 제품 이 두 가지만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2년 전에 저탄소 제품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앞서 LCA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LCA에 기반을 둔 제도의 인증 제품이 저탄소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의 방향성과 제안해 주신 내용들과 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환경표지 제도에서도 서비스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지금 현재는 뭐 호텔, 뭐 자동차 보험, 휴양 콘도, 차량 공유, 그다음에 뭐 세탁 서비스 요 정도까지 인증 기준이 지금 마련은 되어 있는데요. 이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고 점차 확대되고 인증 서비스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현장에서 국민들이 필요해야지 이게 제도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그전에는 부족했고 이 부분이 좀 더 이슈가 된다면 많이 확대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탄소 제품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탄소 제품은 LCA로 제품에 대해서 평가한 인증 제품에서 한 단계 나아가 탄소 배출을 저감한 제품에 대해서 인증하는 제도가 저탄소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은 서비스 중에 차량 운송 서비스, KTX 서비스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간 그 운송 서비스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저탄소 제품이 녹색 제품 그 의무 구매 대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 집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 집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스템적으로 구현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조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가 필요하고 공공 조달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담고 풀어갈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같이 방법을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달청과 함께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확대해서 담아갈지에 대한 노력을 공동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에 어떤 이바지를 해야 되는 그 사항에서 환경 표지 인증 기준에서 지금 탄소 중립 관련돼서 환경 개선 효과,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기준 내에서 지금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탄소 제품에서도 저탄소 제품 인증을 통한 탄소 감축 그 량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제도가 확대되고 이런 인증 제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공공 조달에서의 어느 정도 비율이 늘어나면 탄소 중립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업무들, 해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저는 좀 뜻깊고요. 앞으로의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달청과 함께 같이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현 박사님께서 실제로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제 녹색 제품 그다음에 탄소 중립 정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또 앞으로 조달청과 같이 고민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조달청의 권혁재 국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달청 구매사업 국장입니다. 앞서 두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조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보다 혁신적인 조달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하신 분이 이게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먼저 간단하게 조달청이 추진 정책을 중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관련해서 우리 조달시장은 184조 원, GDP 9% 수준으로 OECD 국가에서 세 번째로 큰 편입니다. 조달청은 조달 정책이 국내 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혁신, 성장, 고용, 국내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이를 촉진시키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조달 정책도 과거의 투명 공정이라는 전통적 가치에서 혁신, 위기 대응 등 전략적으로 지향 전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용화되지 못한 우수 제품을 조달청에서 정부에서 선구매하는 혁신 제품 제도, 창업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벤처나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비축 품목과 비축량을 확대하여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이 더 넓은 해외 조달 시장으로 진출하는 걸 돕기 위해서 혁신 제품, 우수 제품 같은 유망 제품의 수출 상담에 시장 대책당 파견과 같은 수출 전략 기업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해외 조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 인력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다만 가품 개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안하신 대안들에 대한 해외 조달 시장 정책을 대만의 그러니까 벤치마킹에서 해외 추진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의 생산력이 커지고 인력군과 수출이 늘어남으로써 혁신적인 기업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발표는 녹색 성장 정책과 녹색 공공 조달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구온난화 상승에 따른 기상이변 발생으로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녹색 성장 정책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 상승 억제를 위해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고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국가조달 정책 성명을 발표하고 조달 정책의 탄소 감축 계획 반영을 의무화했고 캐나다는 이산화탄소 순배출량 제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도 과학적인 탄소 중립 이행을 통한 녹색 경제 전환을 국정화 과제로 선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준수,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환경표제 제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서 탄소 중립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은 녹색 제품 구매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녹색 제품의 공공조달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수 공급자 계약 심사 시에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대한 신인도 가점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고 종합 낙찰제를 통해서 총 에너지 소모비 등을 고려하여 낙찰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녹색 제품에 대한 공공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녹색 제품 구매 요령과 통합 정보를 운영하고 있고 녹색 공공기관의 구매 구매를 독려한 결과 21년도 조달청 물품 공급액의 17.7%를 녹색 제품으로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청은 녹색 제도를 보도 활성화하여 탄소 중립에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려 합니다. 먼저 물품 구매 그리고 실공사에서의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물품의 임낙찰 과정에서 고율 기재제에 대한 기존 가점을 상향하고 저탄소 제품에 대한 가점을 신규 도입하며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입찰 첨가 자격 사전 입찰 가점 도입, 설계등성 검토 시 친환경 분야 대상을 확대하려 합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탄소 중립 관련 제품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녹색 제품 구매 대상 범위에 환경부의 녹색 인증 추가 제품과 환경성 관련 추가 인증을 포함하고 기존 칙소 녹색 기준 제품 중에 보편화된 제품은 제외하고 신규 제품을 추가하는 등 정부 정책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전기 수소차 구매 확대와 재활용 물품 건설자재 구매를 확대하겠습니다. 녹색 제품 다만 이제 앞서 다른 토론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 제품 구매 포화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탄소 저감량이라든가 LCC, LCA 등에는 구체적인 측정 방법이 현재 없기 때문에 조달청 단독의 실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 산업 등 유관 부처의 협력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뭐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긴 하지만 우선 혹시 뭐 플로에 혹시 뭐 질문 있으시나요? 한번 저희 아마도 시간 관계상 많이 지금 질문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저기 토론 내용에서 우리 발표자들께서 간단하게 혹시 뭐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신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서 이거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조달 시장 규모 전체에 대해서는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달청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 조달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되면 이제 공공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이렇게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은 예산 제약선이 풀리면서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구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했는데 저도 이제 공공대학원에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하나의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정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한다 그러면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책을 수반하는 데 따라서는 이런 기구가 확장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대해서 이제 없어지기도 하니까 그것은 뭐 정책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이 박사님도 간단하게 그래도 예, 간략히 지금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걸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권양현 교수님하고 최동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공공 조달은 사실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정립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이미 요구받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선 구매 중심의 이제 양적 성장 부분이 지금 질적 성장 다음 단계에서 이 조달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가지고 갈지에 대한 고민을 최근 2-3년간 했고 자체적으로 또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후속 연구들을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녹색 조달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거 뭐 특정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됐다기보단 현재의 공공 조달의 전략적 활용이 사실 이 녹색 조달을 시작으로 이 전략적 활용이 논의가 됐고 유럽의 많은 중앙 조달 기관들이 이 녹색 조달과 함께 태동을 하면서 공공 조달이 지금과 같이 이제 중요성이 부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녹색 조달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어젠다로서 탄소 중립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 근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주제를 선정했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의 발표자 또 종합 토론에 참여하신 네 분 교수님과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과 공공조달의 전략적 연계성 강화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조달 정책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